어제 오후부터 안개가 끼고 쌀쌀해졌다. 그래서 관목을 헤치고 진창을 건너 워더링 하이츠까지 가는 대신 서재 난로가에서 오후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찬을 마치고 서재에서 빈둥거릴 요량으로 계단을 올라가 보았더니 한여아이가 사방에 빗자루며 석탄통을 늘어놓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잿더미를 덮어 불을 끄느라 지독한 먼지를 날리고 있었다. 나는 보통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정찬을 한다. 사실 나는 5시에 정찬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이 집에 들어올 때 붙박이 가구처럼 함께 딸려온 점잖은 가정부는 내 말을 알아듣지도 알아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 광경을 본 나는 얼른 되돌아 나왔다. 모자를 집어쓰고 6km를 걸어서 히스클리프 시내 정원 입구에 이르자 때맞춰 피해오기라도 한 듯 깃털 같은 눈송이가 날리기 시작했다. 금방이라도 눈보라가 들이닥칠 것 같았다. 바람이 휘몰아치는 언덕 꼭대기의 땅은 된서리가 덮여 딱딱했고 공기는 사지가 떨릴 정도로 차가웠다. 나는 문고리 사슬을 풀 수 없었기에 울타리를 뛰어넘어 들어가서는 제멋대로 자란 구스베리 덤불이 듬성듬성 경계를 이루고 있는 판석길을 따라 뛰어 올라갔다. 집 앞에 도착해서 개들이 지저대고 손가락 마디가 얼얼할 때까지 문을 두드렸으나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망할 인간들 같으니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을 이따위로 냉대하다니 영환이 외톨이로 지내도 싸군. 적어도 나는 대낮에 빗장을 걸어 잠그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어떻게든 들어가고 말겠어. 나는 이렇게 마음먹고선 손잡이를 움켜쥐고 격렬하게 흔들어댔다. 그때 헛간의 동그란 창문으로 조셉이 인상을 쓰면서 머리를 내밀었다. 뭔 일이쇼? 그가 소리쳤다. 주인장은 양우리에 갔소. 주인에게 할 말이 있거들랑 이 헛간을 돌아서 가보쇼. 집 안에는 문을 열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인가? 나는 그에게 질세라 큰 소리로 물었다. 마님밖에 없어. 하지만 해 질 때까지 소리 질러도 그쪽한테는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요. 왜지? 내가 누군지 자네가 말 좀 해주면 안 되겠나, 조셉? 나는 실소.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오. 그는 투덜대면서 사라졌다. 눈발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내가 문고리를 잡고 다시 흔들어 보려 할 즈음 외투도 입지 않은 채 쇠스랑을 어깨에 둘러맨 젊은이가 뒤뜰에서 나타났다. 그는 내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다. 그를 따라 빨래터를 지나고 석탄 창고, 펌프, 비둘기 우리 등이 있는 포장된 구역을 지나 마침내 널찍하고 훈훈한 실내에 이르렀다. 내가 전에 머물렀던 그 거실이었다. 석탄과 토탄과 나무를 함께 지펴서 기세 좋게 타오르는 벽난로의 불길 덕분에 실내는 기분 좋을 정도로 훈훈했고 식탁에는 저녁 식사가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다. 게다가 식탁에는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마님이 앉아 있어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나는 그녀에게 인사를 하고는 앉으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부인은 의자에 기댄 채 나를 쳐다보기만 할 뿐 꼼짝도 하지 않았고 입을 열지도 않았다. 굳은 날씨로군요. 내가 말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히스클리프 부인, 하인들이 너무 굼떠서 나오지를 않으니 문이 나만하지 않겠네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안 들렸는지 힘들었어요. 그녀는 입도 빵긋하지 않았다. 내가 빤히 쳐다보자 그녀도 나를 빤히 쳐다봤다. 어쨌든 그녀는 계속 냉담한 얼굴로 관심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나는 매우 쑥스럽고 불쾌했다. 앉으쇼. 주인이 곧 올 테니. 젊은이가 거친 목소리로 무뚝뚝하게 말했다. 청년이 시키는 대로 앉아서 헛기침을 하고
악당 준호를 불렀다.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어서 그런지 아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표시로 황송하게도 꼬리를 흔들었다. 걔가 참 잘생겼군요. 나는 다시 말을 건넸다. 부인, 이 녀석이 낳은 강아지들을 나눠줄 생각이신가요? 제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안주인은 히스클리프 씨보다 더 퉁명스러운 말투로 쏘아붙였다. 아, 부인께서 좋아하는 건 저기 있나요? 나는 구석진 곳에 고양이 같은 것들을 잔뜩 쌓아놓은 쿠션을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걸 좋아한다면 참 별난 취향이겠죠. 부인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불길하게도 그건 죽은 토끼의 시체 덤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헛기침을 하고는 벽난로 쪽으로 의자를 잡아당기면서 굳은 저녁 날씨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했다. 집에서 나오지 마셨어야 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일어서서 벽난로 선반에 있는 색이 칠해진 찻잎 통으로 손을 뻗었다. 그녀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빛이 들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제야 그녀의 몸매와 얼굴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날씬했고 소녀티를 갓 벗은 듯 보였다. 그토록 감탄스러운 이목구비의 작고 섬세한 얼굴은 아직 본 적이 없었다. 체구는 아담했고 피부가 매우 희었다. 다갈색, 아니 금빛에 가까운 곱슬머리가 여린 목을 따라 흘러내려 있었다. 그리고 두 눈은 상냥한 눈빛이었더라면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유혹적이었을 것이다. 사랑에 쉽게 빠지는 나로서는 다행스럽게도 그녀의 눈빛은 그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냉소와 황량함 사이의 어딘가를 떠도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손이 찻잎 통에 닿지 않아서 내가 거두려고 하자 그녀는 구두쇠가 금화를 셀 때 누가 도와주려 하면 쏘아보는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대개 도움 따윈 필요 없어요. 그녀가 갑자기 쏘아붙였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실례했습니다. 나는 서둘러 사과했다. 차 드시러 오라는 초대를 받으셨나요? 그녀는 단정한 검은 드레스의 앞치마를 두른 뒤 주전자에 찻잎을 한 숟가락 넣으려다 말고 물었다. 한 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초대를 받으셨냐고요? 그녀가 다시 물었다. 아니요, 부인이 초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얼핏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티백과 숟가락을 모두 내동댕이 치더니 언짢아 하면서 의자에 다시 앉았다. 이마를 찌푸리고 울음을 막 터뜨릴 것 같은 아이처럼 붉은 아랫입술을 내밀었다. 그러는 사이에 젊은 사내는 다 낡아빠진 상의를 걸치고 불 앞에 꼿꼿이 서서 마치 원수를 보듯 곁눈질로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문득 그가 하인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옷차림이나 말투는 모두 예의에 어긋났고 히스클리프 씨와 히스클리프 부인에게서 보이는 우월함은 조금도 엿보이지 않았다. 수치마하는 갈색 곱슬머리는 거칠었으며 손질도 하지 않았고 수염은 볼까지 뒤덮었으며 두 손은 여느 일꾼들처럼 거무스름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히 자유롭다 못해 거의 불손했다. 안주인을 시중 들 때도 전혀 성실해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가 어떤 처지인지 알 도리가 없었으므로 그의 별난 행동에 신경 쓰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5분쯤 지나 히스클리프 씨가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야 이런 불편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보십시오. 약속대로 제가 왔습니다. 나는 일부러 쾌활하게 소리쳤다. 그런데 날씨 때문에 한 30분 동안은 여기서 꼼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기 머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30분이나 말이요. 히스클리프 씨가 옷에서 흰 눈송이를 털어내며 말했다. 폭설이 몰아치는 날을 골라 나다닐 건 뭐요? 늪지대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모르시오?
이런 저녁에는 이곳 지리를 잘 아는 사람도 길을 잃기 일쑤요. 지금 봐서는 날씨가 좋아질 기미가 없소이다. 혹시 댁의 하인 중 한 명을 길잡이로 붙여주신다면 그레인지 저택에서 하룻밤 묵게 하고 아침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명만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돼요. 그럴 수 없소. 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해볼 수밖에요. 차는 끓이는 거야? 초라한 외투를 입은 사내가 나를 흘겨보던 사나운 시선으로 젊은 숙녀를 쳐다보며 다그쳤다. 손님 차도 끓여야 하나요? 그녀는 히스클리프 씨에게 호소하듯 물었다. 준비해, 알았어? 그의 대답이 어찌나 사납던지 나는 흠칫 놀랐다. 말투에서 그의 고약한 천성이 묻어났다. 다시는 히스클리프 씨를 멋진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다. 차가 다 준비되자 그는 자, 의자를 앞으로 당기시지요 라고 하며 내게 차를 권했다. 그 시골뜨기 젊은이까지 포함해 우리 모두가 식탁 주위에 둘러앉아 다과를 함께 하는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런 먹구름을 몰고 온 게 나라면 이를 떨쳐버리기 위해 노력할 의무도 내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이 매일 이렇게 엄숙하고 무뚝뚝하게 앉아 있을 리는 없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성품이 좋지 않다 해도 매일 이렇게 찌푸린 우거지상을 하고 살 리는 없었다. 거참 이상하죠. 나는 차 한 잔을 다 마시고 찻잔이 다시 채워지길 기다리면서 말문을 열었다. 관습이 우리 취향과 생각에 이토록 영향을 끼치다니 말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히스클리프 씨처럼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사는 사람이 느끼는 행복을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 이렇게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고 집과 가족의 수호천사인 상냥한 부인과 함께 있어서 상냥한 부인이라 그가 얼굴 가득 악마 같은 비웃음을 머금고 내 말을 가로막았다. 그 상냥한 부인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소? 히스클리프 부인, 당신 부인 말입니다. 그렇군. 그러니까 그녀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 영혼이 수호천사가 되어 워더링 하이츠의 운명을 보살피고 있다는 말이군. 그런 거요? 나는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잡으려 했다. 부부라고 하기에는 그들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사실을 알아챘어야 했다. 한쪽은 대략 40은 되어 보였는데 그 나이대의 남자들은 아직 지력이 남아있어서 어린 소녀가 자신을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망상은 거의 품지 않는다. 그런 꿈은 노후의 위안으로나 어울리는 법이다. 다른 한쪽은 17살도 되어 보이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럼 내 옆에서 대접으로 차를 마시고 씻지도 않은 손으로 빵을 먹고 있는 사람이 저 여자의 남편이자 히스클리프의 아들이겠군. 그렇다면 정말 이 여자는 생매장 당한 셈이네. 이 세상에 더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이런 천박한 사람에게 자신을 내던지다니 안타깝군. 그녀가 나 때문에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어. 이런 생각이 잘난 척하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내 옆에 청년은 거의 역겨울 정도였지만 내 경험상 나는 숙녀들에게 꽤나 인기가 많았다. 히스클리프 부인은 내 며느리요. 히스클리프 씨가 내 짐작을 확인해 주었다. 그는 말하면서 증오를 담은 묘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안면 근육이 보통 사람들과 달리 속마음을 정반대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면 틀림없이 그랬다. 아, 그렇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저 인정 많은 요정의 남편이시군요. 나는 내 옆에 청년에게 얼굴을 돌리며 말했다. 그런데 이 말은 먼저 한 말보다 더 큰 실수였다.
그 젊은 사내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곧 덤빌 듯한 기세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곧 자신을 다스리면서 혼잣말로 욕지거리를 중얼거렸고 나는 애써 모르는 척했다. 추측이 영 맞지 않으시는군, 집주인이 말했다. 우리 두 사람 중 누구도 당신이 말하는 상냥한 수호천사의 주인이 아니오. 그 아이의 남편은 죽었소. 내가 며느리라고 했으니 내 아들과 결혼한 것이오. 그럼 이 젊은이는 물론 내 아들이 아니오. 히스클리프는 자기를 그 고문 같은 사내의 아버지라 이르는 것은 가당찮은 농담이라는 듯 다시 웃음을 지었다. 내 이름은 헤어튼 언쇼요. 청년이 으르렁대며 말했다. 내 성을 무시하지 않는 게 좋을걸. 무시한 적 없소. 나는 집안을 내세우는 그의 태도를 속으로 비웃으며 대답했다. 내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그를 보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그에게 따귀를 때리고 싶은 유혹을 참지 못하거나 속으로 욕하는 소리를 들키기라도 할까봐 시선을 돌렸다. 나는 이렇게 유쾌하기 이를 데 없는 이로운 가족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정신적으로 음울한 분위기가 물질적으로 편안한 주변 분위기를 무력화시키고 압도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세 번째 만남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다과도 마쳤고 상냥하게 말을 거는 사람도 없었기에 나는 창가로 가서 날씨를 살폈다. 날씨는 비참할 정도로 나빴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벌써 날이 어두워졌고 하늘과 언덕은 바람과 엄청난 눈이 몰고 온 격렬한 소용돌이에 뒤섞여 있었다. 길잡이 없이는 집에 돌아갈 수 없겠군요. 나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다. 길은 이미 눈에 묻혔을 테고 설사 길이 묻히지 않았더라도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렵겠습니다. 헤어튼 양 12마리를 헛간 지붕 아래 몰아넣어라. 밤새 우리에 두었다가 눈에 파묻히겠다. 그리고 헛간 앞에 널빤지를 하나 막아놓고 히스클리프 씨가 말했다. 저는 어떻게 합니까? 초조해진 내가 물었다. 내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둘러보니 조셉과 히스클리프 부인뿐이었다. 조셉은 개에게 먹일 잡탕죽을 들통 가득 들고 오고 있었고 히스클리프 부인은 난로불에 몸을 굽히고는 찻잎통을 제자리에 갖다 놓을 때 벽난로 위 선반에서 떨어진 성냥 뭉치를 심심풀이로 태우고 있었다. 조셉은 들통을 내려놓고 깐깐하게 방을 둘러보더니 귀에 거슬리는 쉰 소리로 말했다. 어째서 그렇게도 게으름을 피워대는 거야? 다들 일하러 나갔는데. 하긴 쓸모없는 인간이니 말해도 소용없겠지. 절대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할 테니까 제 어미처럼 지옥에 갈 수밖에. 그 순간 그 말이 내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 나는 격분해서 그 천한 노인네를 문 밖으로 차버릴 작정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그때 들려온 히스클리프 부인의 대답을 듣고 멈춰 섰다. 가증스러운 늙은 위선자, 그녀가 대답했다. 지옥을 입에 올릴 때마다 육체가 송두리째 휩쓸려 가는 게 두렵지도 않은가. 경고하는데 나를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악마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당신을 데려가라고 할 테니까. 그만하고 여길 봐, 조셉. 그녀는 선반에서 두꺼운 검정색 책을 집어들고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마법을 얼마나 익혔는지 보여주지. 머지않아 마녀 무리를 이끌 정도로 마법에 통달할 거야. 붉은 소가 죽은 건 우연이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걸린 류머티즘도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아, 나쁜 것, 사악한 것. 노인은 공포로 숨을 헐떡였다. 주여,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천만에 이 타락한 인간 같으니 넌 신에게 버림받은 인간이야. 당장 꺼져. 그렇지 않으면 단단히 혼내줄 테다. 밀랍과 진흙으로 본을 떠버릴 거야. 그리고 누구든 내가 정한 선을 넘기만 하면
어떻게 될지 굳이 말로 하지 않겠어. 어차피 곧 알게 될 테니까 썩 꺼져. 내가 당신을 지켜볼 거야. 이 귀여운 마녀가 아름다운 눈에 사악한 빛을 꾸며대자 조셉은 정말로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하더니 허둥지둥 밖으로 나가면서 사악한 것이라는 말을 계속 내뱉었다. 나는 그녀가 따분한 나머지 장난을 친 거라고 생각했다. 이제 우리 둘만 남게 되자 내가 처한 공경에 그녀가 관심을 갖도록 입을 열었다. 히스클리프 부인, 나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성가시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부인의 얼굴을 보니 마음씨도 고울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집에 찾아갈 수 있는 이정표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부인이 런던으로 가는 길을 확실히 모르듯 저도 집으로 가는 길을 전혀 몰라서요. 오신 길로 가시면 돼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고 초와 앞에 펼쳐져 있던 두꺼운 책을 들고 의자에 편히 앉았다. 간단하지만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충고예요. 그럼 제가 늪이나 눈 덮인 구덩이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부인께서 조금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실까요? 내가 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죠? 나는 당신과 동행할 수 없어요. 다들 제가 정원 담장 근처에도 못 가게 한다고요. 부인께서 동행을 하시다니요. 이런 저녁에는 저 편하자고 문 밖에 나와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실례일 텐데요. 내가 외쳤다. 길을 함께 나서자는 게 아니라 길을 알려주길 바랄 뿐입니다. 아니면 길잡이를 한 명 데려갈 수 있도록 히스클리프 씨를 설득해 주세요. 누구를요? 이 집에는 히스클리프와 언쇼, 질라, 조셉, 그리고 저뿐인데요. 그 중에 누구와 함께 가겠다는 말씀이시죠? 농장에 젊은 사내는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사람이 전부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자고 갈 수밖에 없겠군요. 그 일은 집주인과 상의하세요.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경솔하게 이 언덕을 돌아다니지 않기를 바라오. 부엌문간에서 히스클리프 씨의 엄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여기에는 손님용 방이나 침구는 없소. 그러니 당신이 여기서 묵겠다면 헤어튼이나 조색과 침대를 같이 써야만 하오. 저는 이곳에 있는 의자에서 자도 됩니다. 내가 대답했다. 아니, 안 돼요. 부자든 가난뱅이든 낯선 사람은 낯선 사람이요. 내가 지켜보지 못하는 동안 누군가를 여기서 거닐게 한다는 건 내키지 않소.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정한 자가 말했다.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하자 나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다. 나는 혐오에 가득 찬 표정을 지으며 그를 지나쳐 급히 마당으로 나가다가 그만 언쇼와 부딪히고 말았다. 밖은 어찌나 어두운지 나갈 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헤매는 동안 이 집 사람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예의 바른지 보여주는 대화를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 젊은이가 내 편을 드는 것 같았다. 제가 정원숲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헤어튼이 말했다. 저승으로 함께 가버리는 수가 있어. 그의 주인인지 뭔지가 소리쳤다. 그러면 말은 누가 돌보라고? 하루 저녁 말을 돌보지 못해도 한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해요. 누군가는 가야 해요. 뜻밖의 히스클리프 부인이 친절하게 말했다. 네 명령이라면 안 가겠어. 헤어튼이 화를 냈다. 저 사람이 걱정되면 잠자코 있어. 저 사람이 죽기라도 하면 그 유령이 네게 나타나길 빌어야겠군. 그리고 그레인지가 황폐해질 때까지 히스클리프 씨가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길 바랄 거야. 그녀가 쌀쌀맞게 쏘아붙였다. 저보시오 모두를 저주하고 있다니까. 내가 향하고 있는 쪽에서 조셉이 중얼거렸다. 그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등불에 의지해 소젖을 짜고 있었다. 나는 막무가내로 등불을 낚아채 내일 돌려주겠다고 외치면서 가장 가까운 뒷문으로 달려갔다.
주인님, 주인님, 아이고 저놈이 등불을 훔쳐갑니다요. 늙은이가 내 뒤를 쫓아오면서 소리쳤다. 어이 내시어야 개들아, 어이 울프야, 저놈 좀 잡거라, 저놈 좀 잡거라. 작은 문이 열리자마자 털북숭이 개 2마리가 내 목을 향해 날아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등불도 꺼버렸다. 그때 히스클리프 씨와 헤어튼이 함께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분노와 비참함이 극에 달했다. 그래도 괴물들은 다행히 나를 산채로 잡아먹으려 하지 않고 발을 뻗어 하품하면서 꼬리를 흔드는 쪽을 택했다. 그렇긴 해도 내가 일어나면 성을 낼 것 같아서 아기에 찬 그들의 주인이 나를 데려갈 때까지 누워 있어야 했다. 나는 모자도 쓰지 못한 채 분노에 떨면서 그 악한들에게 조금도 더 지체하지 말고 당장 나를 꺼내달라고 했다. 나는 한없이 도끼가 차서 보복을 하겠다고 횡설수설하며 리어왕식으로 그들을 협박했다. 너무 흥분한 탓인지 코피가 심하게 흘렀다. 그런데도 히스클리프 씨는 웃기만 했고 나는 계속해서 저주를 퍼부었다. 만약 근처에 나보다 이성적이고 집주인보다 인정 많은 한 사람이 없었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되었을지 알 수 없다. 그녀는 바로 건장한 가정부 진라였다. 마침내 그녀가 무슨 소동인지 알아보기 위해 나온 것이다. 그녀는 누가 내게 손찌검을 했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하지만 감히 주인에게는 뭐라고 할 수 없으니 젊은 악당에게 쏘아붙이기 시작했다. 이런 언쇼씨, 이제 어쩔 셈이죠? 살인이라도 저지를 생각인가요? 나는 그런 꼴은 못 봐요. 가엾은 저 사람을 봐요. 숨막혀 하잖아요. 저런. 그렇게 계속 있지 말고 어서 들어와요. 치료해 줄 테니. 저런 움직이지 말아요. 그녀가 외쳤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내 목덜미에 끼얹고는 나를 주방으로 데려갔다. 히스클리프 씨도 따라왔는데 뜻밖의 보인 유쾌한 모습은 이내 사라지고 무뚝뚝한 평소의 모습으로 되돌아와 있었다. 나는 몹시 아프고 어지러워서 실신할 것 같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집주인은 나에게 브랜디 한 잔을 주라고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가버렸다. 진라는 봉변을 당한 나를 위로하고 주인이 시킨 대로 나에게 브랜디를 갖다 주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회복하자 잠자리로 데려다 주었다.